예, 그래서 저는 의외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한편으로 과거의 조지 부시, 맨날 조지고 부시는 그 대통령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예, 조금 띄워주면 그냥 뭐 칭찬에 너무 약해서 그 정신없고 그다음에 그 한 국가의 총리가 트럼프의 환심을 어떻게 쌓았는가. 예. 그래서 워싱턴에 가니까 별의별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는데 황금 골프채를 선물했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완전히 돈으로 싸발랐습니다. 예, 투자해준다고 그냥 명세설 막 뿌려댔고요. 또 어떤 정치 지도자는 그 사위, 그 이방카의 남편이죠. 예. 예, 그 일가에 이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대놓고 좋아하니까 트럼프가.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별의별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냥 뒷얘기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짹짹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실제 그런 아니, 실제로.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언론에 그 다 사람은. 난 거. 미국 언론에 다 난 거. 그러면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기업인들이 수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워싱턴에서 지금 뭐 사드 문제, 오늘도 그 얘기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드 때문에 한국에 벼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주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내 언론이 그걸 많이 증폭시키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번에 제일 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벼르는 거는 그거라기보다는 무역 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작년에 2,7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예. 근데 그 10%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트럼프가 제일 외교 안보에 관심 쏟게 해놓고 사실은 글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교 안보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지켜 세워주면서 왜 저기 다른 사람들 가져오는 선물 안 가져와? 우리 미국에 일자리 몇 명 창출시킬 거야. 그다음에 우리 사회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그거, 좀 뭔가 현실적인 거. 그래서 요즘은 워싱턴에 가면 과거에 수치스러워할 사연을 아무렇게나치도 않게 미국의 오피니언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트럼프가 이런 양반이다. 의외로 단순하다. 그러면 진짜 생각보다 사드 문제 같은 게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위만 잘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풀린다는 뜻은 이제 미중 간에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풀면 한쪽은 꼬여요. 그래서 그 풀린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둘 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풀리는 길은 사드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이 사드의 그 온전한 배치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미리 갖다 놓는 바람에 준비도 안 된 사드를 그래서 과속 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대형 과속 사고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로 앞질르다 완전히 전복돼 버린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가 오니까 로이터 통신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기간에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신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됐나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그 표현에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진상이 조사가 안 되는구나. 현재까지. 예. 왜 당겨졌는지 조사가 안 돼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해가지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노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민구도 아니고, 김관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었는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그 무렵에 김관진이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옵니다. 그래서 김관진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진상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국방부도 몰라요. 진상을. 모른다니까. 제가 국방부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었겠어요. 네네네. 모르더라고. 글쎄 그 이유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문가시니까 모르시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병무청은 아닐까요? 아이씨, 정보죠. 뭐야.
가만히 있어. 군대 안 갔다 나만 오셨나? 떨어질게요. 왜 같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 대략 좀 의심 가는 부분. 그거는 12월 4일이었습니다, 작년. 네. 그 토마스 벤달이라는 미 8군 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정답이에요. 탄핵을 불과 5일 앞둔 때, 12월 4일이니까, 이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시기를 한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여기서 political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치적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됐을 때 아닙니까? 네. 그거 보고 기자간담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드가 북핵 미사일의 방어의 시급성이란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정권 교체, 그 탄핵과 정치적 불안정 사태 때문에 빨리 들어온다. 이래서 우린 깜짝 놀랐지.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이 말을 갖고 한민구 장관한테도 막 다그치고 그랬어요. 조기 대선이 되자 더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고가 나오고 3월 6일부터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과속사고입니다. 원래 연말까지 한 기 내지 두 기를 시험 운용하는 거. 이게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미국이 새로운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몰래 반입했다가 뻥 터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그 보여주는 비정상성.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든 피해서 알박이를 하겠다는 그 조급성이 오늘의 참사를 초래했어요. 근데 국방부가 몰랐다는 게 미군이 단독으로 그걸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군이 이게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쨌든 뭐 저 운전해주고 막 이렇게 길터주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국방부 위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가 다 했으니까 국방부는 지시만 받고 그 뭐 길터주고 또 소성리죠. 성주의 초전면 소성리에 이제 그 맞이할 준비하고 그다음에 경찰 동원하고 이런 거 다 국방부가 했어요. 시다발이만 했군요. 시다발이. 그런데 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여기 위에 지시를 받은 건데 그건 김관진 실장이 미국 방문해서 다 합의하고 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진상은 절대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관이 김관진의 지시 혹은 허락 용인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왜 앞당겨졌냐. 그러니까 앞당겨진 거는 국방부도 알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처음에 과연 숨기는 거냐.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확실히 청와대와 주한미군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김관진이 알겠네요. 김관진이. 당연하죠. 김관진을 그냥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김관진이. 그러니까 소환해서 조사하려면은 그때는 그것은 뭐 국회 청문회를 열든가 수사를 하든가 뭐 이런 거지 그냥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든 그걸 절차를 해야지 민간인한테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거 됩니까? 감사원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까? MB나 박근혜 같은 그렇게 했겠죠. 감사원 동원해서 정적들 리스트 만들고 조지고 국세청 동원해서 털고 다 했겠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헌병을 동원하면 안 됩니까? 웃어주시네, 그래도. 아니, 뭐, 김관진이 탈영병이라면, 되는데, 군인 신분도 아니고. 잘 살려주시네요. 뭐, 탈영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거, 나도 모르는 이유, 요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대내용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한테 하는 얘기인지 살짝 헷갈리던데 뭐라고 보세요? 저는 미국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사드 문제로 트럼프가 험악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계속 경고가 됐는데 물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스콧 스나이더라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그 미국 언론에 뭐라고 썼냐면은 사드 문제를 계속 늦추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다. 아, 그런 말 했어요.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죠. 그다음에 제가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서 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 마이클 그린 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라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 선임 부소장입니다. 예, 예. 이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 눈치 보면서 한미동맹 깨려고 사드 흔들어댄 거다. 네. 아예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대노하셨잖아요, 우리 김 의원님이. 그래가지고 손님 불러다 놓고 참 예의 없구나. 네. 그래가지고 발언 순서를 기다렸는데 네. 그러면 사회자가 반론을 제기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회자가 말이 더 많어. 한술 더 떠. 네. 그랬더니 시간 끝났대.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냥 끝나면은.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다 못하는 영어가 나오더라고. 저스트 모먼. 나오더라고. 저스트 모먼. 급하니까. 탐모라고 안 하고 탐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주더만.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이클 씨의 설명을 듣고 이 워싱턴의 사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경악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그 실상은 뭐냐? 작년에 합의된 대로만 됐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역풍이 심하게 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해 놓고 실제로 3월로 땡기면서 이게 고속도로 갓길로 가가지고 과속사고 냈는데. 아, 갓길이라는 표현 쓰셨습니까? 거기서?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도? 예. 영어로 미국에서도? 갓길이 뭡니까? 몰라요. 아니, 뭐, 통역하는 사람이 했겠지만, 어. 그 표현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했죠. 예. 와. 그래서 과속사고 내놓고 우리가 지금 그 사고 수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박수 치든가요, 그래서? 냉랭했지. 예. 이걸 갖고 동맹을 깬다, 뭐 중국 눈치 본다 이러는데. 네. 나 이 발언에 대해서 내가 네. 정확히 반론을 하겠다. 네네.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황급히 마이크를 또 받더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제가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까 말은 뭐 알고 떠든 얘기가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군요.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봐 저럴 거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미나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그 뒤늦게 갔더니 문정인 특보하고 홍익표 의원이 이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다가 예. 거기서 사드 질문이 빗발치게 나오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저 미스터 사드 왔다 드디어. 그 사람 저기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앉자마자 그냥 마이클 그린이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워싱턴의 이 한국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와 그 국민 여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네. 이렇게 사드로 압력을 넣는 건 이건 사디스트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지. 그 사디스트란 표현을 썼습니까?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와. 그래서 한바탕 웃겨놓고 네. 지금 성주의 사드가 어떤 꼬라진지를 아냐? 이게 전략 무기가 들어온다, 발사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선 그 포병은 아실 거예요. 포상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유사시에 뭐가 날라와도 앞에 방어를 하면서 군덕 같은. 위장도 하고 네네네. 이거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 사드가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성주의 사진 봤냐?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 갖다 놨다. 북한이 와서 무인기로 싹 찍어갔다. 6월 9일 날 무인기로 와서 네네네. 사진 싹 찍다 가서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무인기가 가라앉았어. 근데 그 전에 몇 대는 이미 다녀갔다고. 그래서 5월 13일 날 북한이 그 성주의 포대 그 사드 사진을 공개했다고. 조선중앙 TV에서. 자기들은 위성에서 찍었다는데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위성에서 무인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다 찍어. 너무 전시가 잘 돼 있어. 거기에다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북한이 맘만 먹으면 때리기 좋아. 그런데 북한에 이걸 때릴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너무 많아 또.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와 때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 무기를 비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런 배치는 반대했을 거다.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갖다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고압 전기는 안 넣어줘가지고 연락에 발전기 돌리고 있거든. 발전기를. 고압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레이더가 가동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100명 운용 요원이 있는데 얘들 밥도 못 먹어. 헬기로 새끼를 수송하는데 아니, 죽을 지경이고. 그 다음에 그 포상이 구축 안 되니까 야지에 방치돼서 알루미늄 패드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놨거든. 내가 이래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진짜 개그가 따로 없는. 자,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사드를. 이미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 노출돼가지고 뭐 북한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게 훤히 다 내놔 보이는데 얼마나 급히 들어왔으면 그래 기초적인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과속사고 아니면 뭡니까? 요렇게 해놓고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래가지고 했죠. 박수 나옵니까 그때? 아니 기자간담회는 박수 안 박수 쳐. 안 나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까?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금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금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히겔리 다올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해 곧바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신고조차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학대 환경 속에서 보낸 후 평생 정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배에 튼살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예비맘 튼살 방지 오일. 당신의 손을 온기 가득한 손으로 만들어드릴 산뜻한 퍼퓸 핸드크림, 30대 트러블과 홍조,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비타민 힐링 오일까지 여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일상에 쉼표를 선물하는 힐링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휘겔리 다올리. 지금 네이버에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하세요.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물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가, 고급여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당신을 위한 신차 견적은 신차 노트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뽑으실 때 리스를 할까 렌트를 할까 새로 살까 중고차 살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신차 노트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지 씨는 신차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는 신차 노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신차 노트에서 구입한 적 있습니까? 이제 사야죠. 이제 신차 노트로 갈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안 사면 어떡할 거예요? 저 맘마이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우 씨. 아니 저렇게 하는데도 리플에는 재밌다고 난리더라고. 정말 맥 빠져서 못하겠어요. 저걸 내가 했어봐요. 저건 누구냐 보조 진행자 저 빼라. 난리였을 텐데. 야. 내가 받아준 게 굉장히 후회될 정도인데. 네. 우리 최욱 씨는 차 살 때가 진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신차 노트와 함께 차를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께 높은 견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신차 노트 검색하시거나 전화 1522-0997 1522-0997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까? 예.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략자산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축소 내지 완화할 수 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 대화도 바로 병행 추진해야 되고, 비동시성. 북미 대화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남북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대화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나왔고, 사드 환경 영향 평가도 4계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이거는 중지시켜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이야기했고,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아, 그 멘트. 그 멘트를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악용했죠. 근데 거기서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여기에 국내에서는 좀 시끄럽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어느 정도 기사가 나가고 논란이 있을 건 예상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이제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된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복심으로 이걸 마치 이 정부의 그 사전 내락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파국이 올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천정 높은 줄 모르고 튀어오르더라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털어서 미국 내에서 이래가지고 특보가 마치 언론 보도상으로는 대단한 어떤 권력지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차량 받고 뭐 여비도 정부에서 탔고 또 월급도 받는 자리인 것처럼 묘사를 하더라고. 셋 다 아니거든요. 네. 셋 다 아닙니까? 셋 다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그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카톡이 돌았냐면은 문정인은 이슬람교인이다. 그래서 반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문정인 교수께 메일로 보냈어요. 아니, 이거는 뭐, 확실한 팩트로서 조기에 이런 논란을 수습해야지. 이거 또 괜히 놔두면은, 나중에는 저 양반이 IS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알아봤는데, 이제 문정인 교수가 처음에는 불교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청년 때인 76년부터 78년까지 잠시 이슬람교에 몸담았다가 그 이후에는 안참씨 그때 뭐 청년 때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 네, 근데 78년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 갔다 왔고 그 사이에 뭐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등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뭐 종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문정인 선생하고 진짜 똑같이 얘기하시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문정인 특보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아까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근데 스피커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이요? 스피커폰 하나를 못 하는데 뭐 우리나라 국방을 논하십니까? 아니 휴대전화 하나 사용 못 하시는데 뭐 F-15가 어쩌고 그러니 사드가 어쩌고 아유 참 답답하시네. 자 전화 갑니다. 친한 거 치고 많이 긴장하시네. 자 교수님. 예. 아유 고생 많으셨죠? 예. 저희 우리 미국 다녀오셨는데 뭐 하여간 국내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셨어요? 뭐를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를요? 국내 그 이른바 이 보수 언론들이 막 그냥 온갖 뭐 한미관계가 다 깨진 것처럼 그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글쎄 미국에서는 아무 일 없는데 한국 오니까 아주 뭐 동맹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대요. 그래서 워싱턴하고 서울이 참 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죠.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언론들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의 이 한미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는 듯한 마치 주술을 외우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는데 그 교수님 한미 관계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이야기와 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잘 되겠죠. 뭐 하여간 대통령이 미국을 가신 거니까 우선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잘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할 테니 미국이 좀 도와달라.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이고. 예. 그다음 뭐 사드 문제라든가 무슨 대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지 않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다. 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와는 좀 상당히 상반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대화가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그런 지도자로 많이 부각이 됐지만은 뭐 사업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일속을 챙기려고 할 거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의 국익을 챙기려고 할 거고 거기에서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두 분이 뭐 잘 조율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가 트럼프, 문재인 두 지도자 사이에 그 적용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아웃고잉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영어로 플레임보이한트한 그런 스타일이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성실하고 그 상당히 상대방에게 성심성의를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두 지도자 사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지금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MB였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또 판이 깨질 가능성이 많을 거죠. 도리어 판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MB 대통령 같은 그런 사업가 스타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MB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시진핑 주석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아주 나중에 소위 알케미가 화학적 소위 연금술적인 그 조합이 잘 맞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저께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시진핑 주석이 그만큼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본 거라고 봐요. 예.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셨잖아요. 네. 무슨 근데 아니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적을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군요. 만나시긴 하신 거 아닙니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만난 걸로 예, 신문에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교수님도 어떤 말씀 하셨고요?
신문에 난 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만난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기본적인 관례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교수님, 저희 한번 직접 공개방송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종대 의원 같은 분 나가는 거지, 저 같은 학자도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또 저에게 또 많이 익숙하셔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쁜이 꽃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최옥 씨라고 교수님 아십니까? 알죠, 예. 최옥 씨를 아세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노래는 알죠. 진짜입니까? 한 소절만 좀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교수님, 혹시 그 노래 한 소절은 좀 아시는지요? 저는 원래 음치가 돼서 노래를 못 부르고. 아유, 교수님. 최옥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다 듣는 게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정영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꼭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에 한번 사인 CD 하나 보내드려야겠구만요. 네, 많이 좋아하시네. 예. 야, 어떻게 이쁜이 꽃분이 나가시지? 아니 그런데 네. 이 문정인 교수에 대해서 뭐든 물으면은 사통팔달 그런 허브형 캐릭터거든요. 문정인 선생이. 그런 분이 정영진은 몰랐군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갔을 때 왜 문정인인가, 왜 저런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정인 교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신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워싱턴의 어떤 학자 오피니언이 오든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영어로 다 했는데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울렸다, 웃겼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청중한테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고 구애되지 않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쪽의 그 동맹의 맹신주의자들은 미국에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맞춰주기 바쁩니다. 그런데 문정인 교수가 아무리 진보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는 데마다 워싱턴, 뉴욕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참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거고, 그 배심, 자신감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죠. 그런데 국내 언론이라는 똥을 밟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 인간도 가끔은 또 의외의 어떤 일격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문정인 특보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답하지 않고서는 딴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자들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지 뇌를 해부해보고 싶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미국에서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일본 자금을 받아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미국에서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일본 자금을 받아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 중에 가장 큰 소득이 이겁니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온갖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또 황제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한국 공격에 앞장서더라. 그 다음에 가짜뉴스도 대부분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접하는 미국발 기사들, 미국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걸 많이 보면 그 중에 상당수는 그러면 일본 자금에 의해서 좌우된 사람일 가능성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틈을 벌려서 어떻게든 이 한미동맹을 갈등적인 양상으로 끌어가고, 그런 어떤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저는 동맹주의자는 아니에요. 한미동맹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중국화된다고 미국에 가서 일르는 고자질하는 당사자는 항상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틈을 벌린 다음에 미국을 대리해서 한국에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동원되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국내 언론에 몇 가지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한미 동맹이 벌어진 것처럼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서울 와서 대통령 좀 만나 그랬는데 안 만난다 그래서 그냥 갔다. 가짜 뉴스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시간을 줬어요. 그땐 자기가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하루 전날 연락 와서. 그런데 그러면 한 3일 후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가야 된대. 그래서 자기 사정으로 간 거를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문전박대해서 화가 나서 갔다. 이거 가짜 뉴스인데 이 가짜 뉴스 어디서 왔을까? 오늘 저 일본 언론에서 어제죠. 무슨 보도를 했냐 하면은 사드 문제로 한미 외교부 차관보회에서 심하게 다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본 언론 작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로 한국은 이미 중국화된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에 시선 주지 말고 우리 미국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고자질해가지고 왜 옛날에도 보면은 담임 선생님 이래 들어오면은 선생님 누가 떠들었어요 하고 일러가지고 선생님의 신복을 자처하는 애들 가끔 있지 왜? 그러면은 고자질하는 애 때문에 나도 들켜가지고 뒤지게 얻어맞은 적이 있거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가짜 뉴스를 그냥 마구마구 수집해서 거기다 문정인 특보까지 해가지고 중앙일보 제목이 뭡니까? 사드 때문에 싸늘해진 워싱턴, 문정인 때문에 더. 진짜 이건 그거예요. 욕 나오겠는데? 욕 나오는데? 아이씨. 우리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일본 소나기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미국에 고자질하고 싶어하는 제 수업 시간에 떠들었어요. 제 책상 밑에서 만화책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흘리면 국내 언론이 더 크게 받아쓰는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워싱턴은 반반입니다. 그런 일본 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재인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여차하면은 두들겨 패고 싶어 하는 게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문재인 대통령 오는데 트럼프 너도 좀 들어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 한국하고 협력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이에요. 그리고 다 뒤섞여 있어. 그런데 이제 그 국내 언론은 어땠습니까? 거의 뭐 조중동에다가 자유한국당까지 한 몸이 돼가지고 문정인이 이 정권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특보 노릇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입에 담지도 못할. 바른정당이 그런 또 얘기했더라고요. 바른정당은 원래 사드에 예민합니다. 거기는 뭐 거기에다가 국방하고 4대강은요. 바른정당에서는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 나오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고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거를 이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진짜 동맹주의자도 아니고 이 한미 간의 이간질을 해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거의 맞아떨어져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게 큰 소득이에요. 이번에 그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한국 그 청와대에서 그 특보님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엄중 경고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죠. 그게 지난주 월요일 상황인데 네네네. 그 엄중 경고 받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요. 아니,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온 건 거꾸로, 네. 기자들만 만나지 말아주시고, 조금 이러면 또 서울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협의예요, 협의. 아, 그래요? 네, 엄중경고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없습니까? 후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에, 청와대에서 엄중경고 했다는 뉴스가 나간 걸 보고, 야, 문정인 교수가 뭔 말을 잘못했다고 엄중경고냐? 그 말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23일 날, 23일이 아마 목요일 맞습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22일 날, 예.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식사했어요. 그런데 미국 갔다 온 결과 보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는 23일 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했다. 요거 가짜 뉴스입니다. 안보실장 없었어요. 22일 날 대통령과 같이 들어가신 분들에서 4분이 식사했어요. 그래요? 그 특보에 이제 저희는 이제 잘 모르니까 특보의 재량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청와대가 이런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여기 딱 요만큼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 정도 컨셉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여기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더 덧붙여서 한 70%는 내가 더 할 수 있다. 이런. 아니, 근데 보수 정권 때나 이럴 옛날 정권의 특보는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오는 게 많았어요. 수당이 나온다거나, 운전기사가 나온다거나, 또 사무실을 준다거나, 이러면서 상당한 어떤 예우와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특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정인 특보인데 아무것도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대통령이 자문을 구할 때 응해주는 이런 정도의 지위고 그 이상 책임과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보 자격으로 또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한 연례적 행사로 간 거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선발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다녀오신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대선 전에 기획된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특보 자격으로 온 것처럼 시기적으로 우연히 된 것이지, 그 다음에 문 특보는 현지에서 발언할 때 나는 특보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왔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다 밝혔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특보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말아버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는 거의 경악할 만한 수준인 게 나는 문빠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트럼프 빠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행태는 거의 트럼프 빠 수준이라고 봐야 돼. 왜 트럼프를 불편하게 하느냐? 왜 트럼프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냐? 트럼프 생각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한미동맹에 뭘 어쩌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문정인 특보가 그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뉴욕타임즈의 칼럼이 이런 게 실렸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청해야 된다. 정상회담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독일 메르켈 총리 만나 개판 쳤지. 호주 총리하고 전화 통화하다 막말했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된 신문기사, 그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왔지, 문특보의 발언을 갖고 이거 동맹 깨자는 언론 보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단 한 건도. 그런데 한국 언론이 일제히 나서서 이러자면 동맹 깨는 거라고 나섰는데, 모든 논리는 트럼프와 왜 반대되는 그걸 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온갖 그 이해관계를 다 그냥 대변하는 노회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잘만 구슬리면은 또 잘만 이렇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작동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최욱 씨가 같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이 필요해요. 저렇게 해서 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남북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공화당 정부 때였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9.19 공동성명과 14 남북 공동성명 나왔잖아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조지 부시가 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켜낸 성과입니다. 우리 입장을 끝까지 지켜내고 한때는 2006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 재검토 발언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자 DJ가 나서 온몸으로 막았잖아. 그러면서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 이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14 남북 공동 성명이 열린 게 다 언제입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는 조지 부시가 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아버지 부시 때. 그 레이건 대통령에서 아버지 부시로 넘어오는 그 시절. 레이건, 부시 다 공화당이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 있어. 그렇죠. 북방 정책. 가장 그 한국 외교 안보에 찬란했던 그 시절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면에 클린턴 대통령 때 어땠어? 북한 불바다 전쟁 날 뻔했잖아요. 전쟁 직전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바마 대통령 때 어땠어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죠. 거꾸로만 갔습니다. 담대한 희망을 얘기해놓고 답답한 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서적으로 민주당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당 때가 좋았어요. 결과는 말은 공화당이 세게 하지만 결국은 화해협력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 만들어낸 때가 다 미국 공화당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을 많이 한 대통령들이 주로 민주당이에요. 상대적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보수 우익이 지금 정권을 잡았고 조금 교양 없는 대통령, 내가 봐도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됐다고 우리 주눅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코드 맞추고 거 가서 아부하고 잘 보이고 굴종적으로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정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는 더 우습게 보는 것이고 또 한국을 더 얕잡아 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우리가 곧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7월에 열립니다. 그런 그 강대국들 몸집을 앞세워서 이렇게 그 압박해 들어오는 강대국. 저는 양쪽에서 싸대기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틈에서도 굴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결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한편으로 과거에 조지 부시, 맨날 조지고 부시는 그 대통령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조금 띄워주면 그냥 뭐 칭찬에 너무 약해서 정신없고 그다음에 그 한 국가의 총리가 트럼프의 환심을 어떻게 쌓았는가. 그래서 워싱턴에 가니까 별하별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는데 황금 골프채를 선물했다. 아, 그래요? 아니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완전히 돈으로 싸발랐습니다. 투자해준다고 그냥 명세서를 막 뿌려댔고요. 또 어떤 정치 지도자는 그 사위, 그 이방카의 남편이죠. 그 일가의 이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대놓고 좋아하니까 트럼프가. 그래요? 그래서 별하별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뒷얘기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짹짹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실제 그런 실제로.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언론에 다 난 거. 미국 언론에 다 난 거. 그러면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기업인들이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지금 뭐 사드 문제, 오늘도 그 얘기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드 때문에 한국에 벼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주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 언론이 그걸 많이 증폭시키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번에 제일 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벼르는 거는 그거라기보다는 무역 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작년에 2,7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 10%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트럼프가 제일 외교 안보에 관심 쏟게 해놓고 사실은 글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교 안보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지켜 세워주면서 왜 저기 다른 사람들 가져오는 선물 안 가져와? 우리 미국에 일자리 몇 명 창출시킬 거야. 그다음에 우리 사회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그거 좀 뭔가 현실적인 거. 그래서 요즘은 워싱턴에 가면 과거에 수치스러워할 사연을 아무렇게나치도 않게 미국의 오피니언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트럼프가 이런 양반이다. 의외로 단순하다. 그러면 진짜 생각보다 사드 문제 같은 게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위만 잘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풀린다는 뜻은 이제 미중 간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풀면 한쪽은 꼬여요. 그래서 풀린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둘 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풀리는 길은 사드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이 사드의 온전한 배치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갖다 놓는 바람에 준비도 안 된 사드를 정상성,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든 피해서 알박이를 하겠다는 그 조급성이 오늘의 참사를 초래했어요. 근데 국방부가 몰랐다는 게 미군이 단독으로 그걸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군이 이게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쨌든 운전해주고 막 이렇게 길터주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국방부 위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가 다 했으니까. 국방부는 지시만 받고, 길터주고, 또 소성리죠. 성주의 초전면 소성리에 이제 맞이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경찰 동원하고, 이런 거 다 국방부가 했어요. 시다발이만 했군요, 시다발이. 그런데 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위에 지시를 받은 건데, 그건 김관진 실장이 미국 방문해서 다 합의하고 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진상은 절대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김관진의 지시 혹은 허락 용인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왜 앞당겨졌냐. 그러니까 앞당겨진 거는 국방부도 알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처음에 과연 숨기는 거냐.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확실히 청와대와 주한미군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김관진이 알겠네요. 김관진이. 당연하죠. 김관진을 그냥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됐지 않습니까? 김관진이. 그러니까 소환해서 조사하려면은, 그때는 그것은 국회 청문회를 열든가 수사를 하든가, 이런 거지 그냥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든 그걸 절차를 해야지 민간인한테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거 됩니까? 감사원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까? MB나 박근혜 같은 그렇게 했겠죠. 감사원 동원해서 정적들 리스트 만들고 조지고 국세청 동원해서 털고 다 했겠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헌병을 동원하면 안 됩니까? 웃어주시네, 그래도. 아니, 김관진이 탈영병이라면 되는데, 군인 신분도 아니고. 잘 살려주시네. 탈영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거, 나도 모르는 이유, 요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대내용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한테 하는 얘기인지 살짝 헷갈리던데 뭐라고 보세요? 저는 미국용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사드 문제로 트럼프가 험악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계속 경고가 됐는데 물론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스콧 스나이더라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 언론에 뭐라고 썼냐면은 사드 문제를 계속 늦추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다. 그런 말 했어요.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서 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 마이클 그린, 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선임 부소장입니다.
이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 눈치 보면서 한미동맹 깨려고 사드 흔들어댄 거다. 아예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대노하셨잖아요, 우리 김 의원님이. 그래가지고 손님 불러다 놓고 참 예의 없구나. 그래가지고 발언 순서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사회자가 반론을 제기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말이 더 많어. 한술 더 떠. 그랬더니 시간 끝났대.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냥 끝나면은.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다 못하는 영어가 나오더라고. 저스트 모먼. 나오더라고. 저스트 모먼. 급하니까. 탐모라고 안 하고 탐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주더만요. 내가 그래서 지금 마이클 씨의 설명을 듣고 이 워싱턴의 사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경악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그 실상은 뭐냐? 작년에 합의된 대로만 됐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역풍이 심하게 불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해 놓고 실제로 3월로 땡기면서 이게 고속도로 갓길로 가가지고 과속사고 냈는데. 아, 갓길이라는 표현 쓰셨습니까? 거기서?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도? 예. 영어로 미국에서도? 갓길이 뭡니까? 몰라요. 아니, 뭐, 통역하는 사람이 했겠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했죠. 예. 와. 그래서 과속사고 내놓고 우리가 지금 그 사고 수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박수 치든가요, 그래서? 냉랭했지. 예. 이걸 갖고 동맹을 깬다, 뭐 중국 눈치 본다 이러는데, 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반론을 하겠다.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황급히 마이크를 또 받더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제가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까 말은, 뭐 알고 떠든 얘기가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군요.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봐, 저럴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미나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뒤늦게 갔더니 문정인 특보하고 홍익표 의원이 이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다가, 거기서 사드 질문이 빗발치게 나오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저 미스터 사드 왔다 드디어. 그 사람 저기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앉자마자 그냥 마이클 그린이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워싱턴의 이 한국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와 그 국민 여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드로 압력을 넣는 건 이건 사디스트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지. 그 사디스트란 표현을 썼습니까? 예. 정확하게. 와. 그래서 한바탕 웃겨놓고 지금 성주의 사드가 어떤 꼬라진지를 아냐? 이게 전략 무기가 들어온다, 발사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선 그 포병은 아실 거예요. 포상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유사시에 뭐가 날라와도 앞에 방어를 하면서 군덕 같은. 위장도 하고. 이거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 사드가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성주의 사진 봤냐?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 갖다 놨다. 북한이 와서 무인기로 싹 찍어갔다. 6월 9일 날 무인기로 와서 사진 싹 찍다 가서 연료가 떨어지다 가지고 무인기가 가라앉았어. 근데 그 전에 몇 대는 이미 다녀갔다고. 그래서 5월 13일 날 북한이 그 성주의 포대 그 사드 사진을 공개했다고. 조선중앙 TV에서. 자기들은 위성에서 찍었다는데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위성에서 무인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다 찍어. 너무 전시가 잘 돼 있어. 거기에다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북한이 맘만 먹으면 때리기 좋아. 그런데 북한에 이걸 때릴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너무 많아 또.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와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 무기를 비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런 배치는 반대했을 거다.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고압 전기는 안 넣어줘가지고 연락에 발전기 돌리고 있거든. 발전기를. 고압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레이더가 가동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100명 운용 요원이 있는데 얘들 밥도 못 먹어. 헬기로 새끼를 수송하는데 죽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그 포상이 구축 안 되니까 야지에 방치돼서 알루미늄 패드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놨거든. 내가 이래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진짜 개그가 따로 없는. 자,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사드를. 이미 전략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 노출돼가지고 뭐 북한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게 훤히 다 내놔 보이는데 얼마나 급히 들어왔으면 그래 기초적인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과속사고 아니면 뭡니까? 요렇게 해놓고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래가지고 했죠. 박수 나옵니까 그때? 아니 기자간담회는 박수 안 나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까?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금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금을 먹어본 사람. 그래서 과속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대형 과속사고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로 앞질르다 완전히 전복돼 버린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가 오니까 로이터 통신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기간에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신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됐나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그 표현에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진상이 조사가 안 되는구나. 현재까지. 예. 왜 당겨졌는지 조사가 안 돼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해가지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노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민구도 아니고, 김관진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었는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그 무렵에 김관진이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옵니다. 그래서 김관진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진상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국방부도 몰라요. 진상을. 모른다니까. 제가 국방부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었겠어요. 모르더라고. 글쎄 그 이유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문가시니까 모르시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병무청은 아닐까요? 병무청. 뭐야? 가만히 있어요. 군대 안 갔다 나만 떨어질게요. 왜 같이 떨어지려고 그래? 대략 좀 의심 가는 부분. 그거는 12월 4일이었습니다, 작년. 그 토마스 벤달이라는 미 8군 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정답이에요. 탄핵을 불과 5일 앞둔 때, 12월 4일이니까, 이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시기를 한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여기서 political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치적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됐을 때 아닙니까? 그거 보고 기자간담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북핵 미사일의 방어의 시급성이란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정권 교체, 그 탄핵과 정치적 불안정 사태 때문에 빨리 들어온다. 이래서 우린 깜짝 놀랐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이 말을 갖고 한민구 장관한테도 막 다그치고 그랬어요. 조기 대선이 되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고가 나오고 3월 6일부터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과속사고입니다. 원래 연말까지 한 기 내지 2기를 시험 운용하는 거. 이게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미국이 새로운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몰래 반입했다가 뻥 터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보여주는